제 며느리가 저녁 식사 때 커피에 약을 탔지만 손녀가 컵을 바꿔치기 했어요. 쌉쌀한 아몬드 향이 코를 찌르는 순간 며느리 김혜수는 12년 동안 제 아들 박준수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완벽하게 다듬은 듯한 미소를 지었지만 7살 손녀 박서연은 김혜수가 설탕 그릇을 가지러 몸을 돌리는 순간 이미 우리 커피컵을 바꿔치기 했어요. 3시간 후 김혜수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고 저는 경찰서에 앉아 지난 6개월 동안 3번째로 일어날 뻔한 사고로 인한 독살 시도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침착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걸 보고 계신다면 구독하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잠시 과거로 돌아가 72세 은퇴한 화학교사가 어떻게 아들이 선택한 여자와 생사를 건 체스 게임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6개월 전 저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방 4개짜리 고급 빌라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 빌라는 돌아가신 남편 박철수와 제가 1979년에 6,700만 원에 샀는데 지금은 2,7억 원의 가치가 있죠. 저는 정원도 가꾸고 독서 모임도 하고 병원에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외아들 박준수와 그의 가족과의 관계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수십억 원이 걸린 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첫 번째 징후는 3월 어느 화요일 아침에 박준수가 제 서재에서 휴대폰으로 제 금융 서류를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타났어요. 엄마, 깜짝 놀랐잖아요. 그는 서류를 재빨리 서류 캐비닛에 밀어 넣으며 말했어요. 혜수가 엄마 병원 예약 때문에 보험 정보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저는 병원 예약이 없었어요. 제가 이 점을 지적하자 그는 당황한 듯 웃으며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서류 캐비닛의 잠금 장치를 바꾸고 중요한 서류를 은행 금고에 보관했어요. 부모가 충분히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어른 아이들에 대한 진실은 그들이 항상 자신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박준수는 잡담을 하려고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 건강에 대해 신문하기 위해 매일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제 좀 헷갈려 보이셨어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저는 혈압약 한 알과 종합 비타민제를 매일 먹고 있어요. 김혜수는 예고 없이 한방차와 직접 만든 수프를 들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기운을 내셔야 해요, 어머니. 그녀는 제가 첫 모금을 마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첫 번째 독살 시도는 거의 웃음거리 수준으로 아마추어적이었어요. 4월 18일 김혜수는 특별한 버섯 수프를 가져와서 뜨거울 때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질감이 거칠었는데 평소 그녀가 만들던 부드러운 비스크 수프와는 달랐어요. 저는 열성적으로 먹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식탁 옆 화분에 숟가락으로 떠서 넣었어요. 그 화분은 48시간 안에 죽었어요. 저는 남은 수프를 병원 연구실에 있는 제 친구 오현주 박사에게 검사를 의뢰했는데 며칠 안에 제 간을 망가뜨릴 만큼의 독버섯 성분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같은 주에 저는 박준수가 노인 법률 변호사, 특히 성년 후견 절차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이웃인 이미숙 씨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대기실에서 그를 알아보고는 박준수에게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상하다고 여겼어요. 그녀는 목요일 아침 산책 모임에서 무심코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신의 말이 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대화, 모든 방문.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5만 원에 산 디지털 녹음기는 제 주머니나 액자 뒤에 숨겨져 항상 제 곁을 지켰어요. 다음 2달 동안 제가 녹음한 내용은 여러분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 거예요. 김혜수가 빈센트라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생각보다 끈질기네요. 용량을 늘려야겠어요. 박준수가 그의 사업 파트너에게 후견인 권한을 확보하면 모든 것을 처분할 수 있어. 집만 해도 빚을 청산할 수 있지. 제 나이가 되면 당황하는 것은 사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대신 저는 전략적으로 움직였어요. 저는 집 문서를 친구 김민지의 딸인 변호사 최서연을 수탁자로 하는 해지 불가능한 신탁으로 이전했어요. 저는 박준수가 후견인 권한을 얻더라도 접근할 수 없는 계좌로 20억 원을 옮겼어요. 저는 또한 아들의 재정 상황에 대한 자체 조사도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의 회사인 주식회사 프리미엄 솔루션은 돈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다양한 채권자에게 1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도박 중독으로 저축을 탕진하고 18개의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사용한 김혜수에게는 숨기고 있었죠. 두 번째 독살 시도는 제 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김혜수는 약국에서 제 처방전을 받아오겠다고 자원했는데 정말 사려 깊은 며느리죠. 다행히도 37년 동안 화학을 가르친 덕분에 저는 물질에 대한 건강한 의심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키트를 사용하여 알약을 테스트했어요. 혈압약은 치명적인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디곡신으로 대체되어 있었어요. 저는 약을 계속 복용했지만 실제로는 설탕 알약을 대신 삼키면서 사진과 실험 결과로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그들은 제가 그저 무력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그런 연기를 시작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이름을 잊고 이야기를 반복하고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갔어요. 그들이 보고 있을 때.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박준수의 눈은 빛났어요. 엄마,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요. 그의 끊임없는 후렴구가 되었죠. 그는 제 혼란이거나 김혜수가 주변에 있을 때만 일어난다는 것을, 아니면 제 이웃들이 브리지 게임을 하는 동안 제가 여전히 정신이 멀쩡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5월이 6월로 바뀌면서 그들의 절박함은 더욱 뚜렷해졌어요. 4천만 원에 달하는 주택재산세 고지서가 나왔고 박준수는 제 도움이 없이는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제 재정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김혜수는 손녀 박서연을 더 자주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손녀에 대한 저의 사랑을 무기로 사용했어요. 서연이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제가 치매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시도, 성공할 뻔했던 시도는 우아하게 계획되었어요. 그들은 메이플 애비뉴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가족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했는데 김혜수가 보통 너무 바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드문 일이었어요. 식탁은 좋은 도자기, 깜박이는 촛불, 좋아하는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로 차려져 있었어요. 마치 작별 만찬처럼 느껴졌고 어떤 면에서는 그랬죠. 저는 김혜수가 특이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여 커피를 준비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박준수를 위층으로 보내 무언가를 확인하게 하고 서연이에게 손을 씻으라고 보냈어요. 그 30초 동안 그녀는 능숙한 효율성으로 움직였고 제가 선호하는 블랙커피에 가루가 즉시 녹았어요. 그녀는 심지어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저었는데 제가 도자기 찬장 유리에 비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죠. 그녀가 뒤돌아 카운터에서 설탕 그릇을 가지러 가는 순간 서연이가 문간에 작은 유령처럼 나타났어요. 7살이었지만 그 눈은, 철수의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저를 보고 컵을 보고 등을 돌린 엄마를 봤어요. 말없이 그녀는 컵을 바꿔치기 했고 작은 손은 빠르고 확실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의자에 올라갔어요. 커피 드세요, 어머니. 김혜수는 그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컵을 놓으며 물었어요. 고마워요, 혜수씨. 저는 따뜻한 도자기를 감싸 쥐었지만 입술로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김혜수는 자신의 컵, 즉 이전에 제 컵에 앉아서 즉시 크게 한 모금 마셨어요. 진하게 끓였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대로요. 또 한 모금. 박준수가 세는 수도꼭지에 대해 불평하며 돌아왔어요. 우리는 날씨 서연이의 다가오는 댄스 발표회, 시내에 건설 중인 새로운 쇼핑센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혜수는 첫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컵의 절반을 비웠어요. 그녀의 얼굴이 먼저 붉어졌는데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밝은 빨간색이었어요. 여기 덥나요? 그녀는 옷깃을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떨림이 왔는데 처음에는 미묘했고 물 잔을 잡으려고 할 때 손이 떨렸어요. 잔이 미끄러져 나무 바닥에 산산이 부서졌어요. 나는 기분이. 그녀는 갑자기 일어서서 흔들리더니 쓰러졌고 몸은 경련을 일으켰어요. 박준수는 비명을 질렀어요. 서연이는 미동도 없이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엄마를 바라보며 아이의 얼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정, 차가운 만족감을 드러냈어요. 저는 침착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119에 전화했어요.
제 며느리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요. 메이플 애비뉴 1847번지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는 김혜수 옆에 무릎을 꿇었는데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기 위해서였어요. 기분이 어때? 구급대원들이 6분 만에 도착했어요. 저는 커피컵을 건네주면서 지문을 보존하려고 조심했어요. 이걸 마시다가 그렇게 됐어요. 저는 말했어요.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박준수는 구급차를 타고 떠났고 서연이는 저와 함께 남겨졌어요. 그들이 떠나자마자 그녀는 처음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빈센트라는 남자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오늘 밤에 할머니가 사라질 거라고 했어요. 43년 동안 엄마로 살아왔는데 이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제 아들이 돈 때문에 저를 살해하려고 하다니. 경찰은 제 녹음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김혜수가 빈센트와 복용량에 대해 논의한 내용에 관심을 보였어요. 빈센트는 여러 면에서 그녀의 딜러였죠. 연구실에서는 그 커피에서 말을 죽일 만큼의 스트리크닌이 발견되었어요. 김혜수는 살아남았지만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입었어요. 그녀는 합병증으로 인해 그만큼 오래 산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 25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박준수는 2일 후 JFK 공항에서 코스타리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되었는데 그가 개인 대출 기관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 친구 김민지의 딸이 연결해준 위장 FBI 요원으로부터 빌린 현금 8천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박준수와 김혜수가 제거하려 했던 노인 부모는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빈센트는 이미 성인 자녀를 통해 부유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3건의 유사한 계획을 자백했어요. 제 나이가 되면 배신이 덜 아플 거라고, 그 무게를 온전히 느끼기에는 너무 지쳤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외아들이 당신의 심장 박동보다 당신의 은행 계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것은 나이를 초월하는 고통이에요. 그들은 저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마치 쓸모 없어진 오래된 가전제품처럼 저의 처분을 계획했어요. 웃긴 건 박준수가 그냥 도움을 요청하고 빚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저는 그에게 돈을 줬을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를 구할 만큼은 줬을 거예요. 자존심과 탐욕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저는 지금 서연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요. 법원은 녹음을 듣고 증거를 보자마자 신속하게 결정했어요. 물론 서연이는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마르티네즈 박사는 그녀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독살된 화분이 있던 자리에 함께 새로운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녀는 해바라기를 선택했는데 해바라기는 항상 빛을 향하니까요, 할머니. 그녀는 저에게 생존과 누구에게 충성심을 바쳐야 하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집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텅 비어 있지는 않아요. 이미숙 씨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러 와요. 제가 직접 만든 커피죠. 김민지의 딸 최서연은 매주 연락을 하는데 제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제가 가졌어야 할 딸 같은 사람으로서 연락해요. 독서 모임 회원들은 맹렬한 보호 부대로 변신하여 자신들이 제 경호 부대라고 농담해요. 두 집 건너에 사는 김 선생님은 김혜수가 가져오던 냉동 만두가 아닌 진짜 중국식 만두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72세의 삶은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진실된 삶이에요. 저는 박준수의 어린 시절 방을 그대로 보존했는데 감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의 보이 스카우트 배지는 여전히 벽에 걸려 있는데 신뢰할 수 있고 충성스럽고 도움이 되는 모든 것, 즉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잊어버린 모든 것들이죠. 때때로 서연이는 그 방에 들어가서 어렸을 때의 아버지 사진을 봐요. 아빠는 그때 착했어요, 할머니. 그녀는 물어요. 저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요. 착했지, 서연아. 사람들은 변해.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재정적인 후폭풍은 흥미로웠어요. 박준수와 김혜수의 행동은 범죄였기 때문에 그들의 빚은 제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어요. 집은 여전히 신탁에 남아있으며 서연이의 미래를 위해 보호되고 있어요. 저는 일부 투자를 처분하여 두 부모가 15에서 20년 후에 박준수가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접근할 수 없는 교육 자금을 마련했어요.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던 27억 원은 최서연이 제안한 몇 가지 현명한 조치 덕분에 현재 약 30억 원의 가치가 있어요. 천천히 독살당하지 않을 때 재정적 사고가 얼마나 명확해지는지 웃기죠. 지난주에 김혜수의 어머니가 플로리다에서 저에게 전화했어요. 어떻게 내 딸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녀는 울부짖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그녀의 딸이 저를 3번이나 살해하려고 시도했고 녹음과 실험 결과 증인이 있다고 상기시켜줬어요. 하지만 그녀는 엄마잖아요. 마치 출산이 어떻게든 살인 미수를 용서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어떤 대화는 나눌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은 제가 김혜수의 상태, 즉 스트리크닌으로 인한 영구적인 떨림과 인지 손상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지 물어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독을 선택하고 용량을 준비하고 미소를 지으며 제공했어요. 그것이 제 몸 대신 그녀의 몸에 들어간 것은 비극이 아니라 정의예요. 우주는 때때로 유머 감각이 있죠. 짓궂은 유머지만 어쨌든 유머는 유머예요. 그녀는 더 이상 커피잔을 똑바로 들 수 없어요. 그 안에 시가 있죠. 서연이는 다음 달에 이 학년에 입학해요. 그녀의 선생님은 그녀의 정서적 지능이 놀라울 정도로 발달했다는 쪽지를 보냈어요. 저는 답장을 쓰고 싶었어요. 할머니를 살해로부터 구하면 그렇게 돼요. 하지만 대신 고급 독서 그룹에 대한 허가서에 서명했어요. 그녀는 부모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야기할 때는 사무적이에요. 그들은 어른들을 위한 타임아웃을 받고 있어요. 그녀는 말해요. 아주 긴 타임아웃이요. 저는 지금 그녀에게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베이킹소다와 식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름과 물이 왜 섞이지 않는지와 같은 간단한 것들이죠. 그녀는 모든 것이 작은 입자로 만들어져 있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면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매료되어 있어요. 사람들처럼요. 그녀는 지난주에 말했어요. 그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면 그들이 무엇을 할지 추측할 수 있어요. 7살인데 이미 그녀의 부모보다 더 현명하죠. 신탁기금은 지루하지만 안정적인 인덱스 펀드에 투자되어 조용히 성장하고 있어요. 서연이가 25살이 되면 표준 시장 수익을 가정할 때 약 50억 원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녀는 아직 그것에 대해 몰라요. 지금은 그저 해바라기와 핫초코를 좋아하고 3학년 수준으로 책을 읽고 50보 떨어진 곳에서도 거짓말쟁이를 알아볼 수 있는 어린 소녀일 뿐이에요. 돈은 그녀가 필요할 때 거기에 있을 것이지만 제가 지금 그녀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술,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에요. 사람들은 때때로 제가 외로운지 물어봐요. 사실은 박준수와 김혜수가 제 삶에 있었을 때 저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관심을 기울이는 척할 때가 더 외로웠어요. 이제 선택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서연이를 가르치고 노인권익 옹호단체와 협력하면서 제 날들은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방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화요일은 브리지클럽, 수요일은 병원 봉사활동, 목요일은 원예클럽, 금요일은 서연이와 함께 영화를 보는 날이에요. 주말에는 박물관, 공원, 농산물 직판장과 같은 곳을 탐험해요. 그녀는 해야 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제 손을 잡아요. 그것이 차이점이죠. 해돋이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데 제가 알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지식으로 채색되어 있어요. 제 아들은 제가 죽기를 바랐어요. 그것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무게예요. 하지만 매일 아침 서연이는 공룡 잠옷을 입고 제 방으로 살금살금 걸어와 제 옆 침대에 올라와 함께 정원을 가로지르는 빛을 바라봐요. 또 다른 날이에요, 할머니. 그녀는 마치 축하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리고 그것은 축하할 일이죠. 그들이 빼앗지 못한 매일매일은 제가 지킬 수 있는 날이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